서울에 아파트 한 채, 외제차 개, 예단 2억은 받아야겠다. 어머니, 파혼하라는 건가요? 괜찮아. 엄마랑 이모가 집 팔아서 예단해줄 건급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결혼식을 2달 앞둔 아침이었다. 휴대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현실감을 지웠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나는 계속 결혼식 날짜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급실 문 앞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그 순간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 소리 없이 무너졌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다.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조문객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다가도 꼭 한마디를 덧붙였다.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애도의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이상했지만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의 죽음보다 예정된 결혼이 더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 말들은 조문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귀에 남았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서류를 정리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대출 서류, 보증 문서, 갚아야 할 돈의 액수들. 숫자는 냉정했고 현실은 빠르게 얼굴을 드러냈다. 남은 재산은 오래된 집 한 채뿐이었다. 그 집마저 빚을 정리하면 남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으로 떠올렸다. 결혼식 준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취소하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미루기엔 설명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안 사정이 달라졌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아들의 승진 이야기와 일정이 언급됐다. 위로는 없었다. 결혼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말 뒤에 조건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청첩장이 놓여 있었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그 옆에 있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설렘의 상징이었던 종이가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되었고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잔인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조심스러운 말로 시작했지만 본론은 빨랐다. 아들이 곧 대기업 이사로 승진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였다.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집안 체면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그 말들이 왜 지금 나오는지 이해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건을 나열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예단비 1억, 그리고 외제차 한 대. 마치 이미 합의가 끝난 목록처럼 단호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아버지의 일과 집안 사정을 설명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빚이 많아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냉정했다. 그 정도는 요즘 기본이야. 그 한마디로 대화의 방향은 정해졌다. 예비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갈등 없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며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집안에 말이 나오는 건 곤란하다는 말도 했다. 그의 말 속에는 나에 대한 걱정보다 상황을 무사히 넘기고 싶다는 계산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나는 우리가 같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우연히 들은 소문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시어머니가 다른 지방과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조건이 지나치게 높았던 이유가 설명되는 느낌이었다. 결혼을 원한다기보다 걸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나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탈락을 전제로 한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축하받아야 할 결혼이 계산서처럼 느껴졌다. 사랑보다 조건이 먼저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의뢰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시어머니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약속은 자주 미뤄졌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답은 돌아왔다. 요즘 바빠서. 바쁘다는 말 뒤에는 설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마음을 걸어 잠갔다. 아들이 다른 지방과 선자리를 봤다는 말이었다. 농담처럼 전해졌지만 웃어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다. 장소와 날짜까지 들리자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애매했다. 그냥 인사치레야. 웃으며 말했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미묘한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다. 예비 남편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알아서 정리할 문제라며 지금은 결혼 준비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회피처럼 들렸다. 며칠 뒤 회사 근처에서 그를 보게 됐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순간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그 여자는 낯설지 않았다. 같은 대학교 후배이자 회사 비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은 가까이 서 있었고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내가 다가가지 않았음에도 이미 충분히 보였다. 그 장면은 길지 않았지만 확인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날 밤 그의 메시지가 왔다. 회식이 늦어질 것 같다는 짧은 말이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차례로 정리되고 있었다. 높은 조건, 선자리, 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방금 본 장면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꿨다는 걸.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식어갔다. 확인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었다. 배신은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결말처럼 조용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됐다. 그리고 나는 그 결말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전화기 너머에서 묻는 괜찮니라는 말이 점점 느려졌고 나는 그 질문을 피해 다녔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실을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지?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시댁에서 요구한 조건들, 선자리 이야기, 그리고 남자의 태도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숨이 막혔고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분노보다는 오래된 피로가 먼저 스쳤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나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결심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다음 날 어머니는 부동산에 다녀왔다. 오래 살던 집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고르고
나를 키운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그 집을 내놓았다. 집을 팔면 빚을 정리할 수 있고 남은 돈으로 예단과 혼수를 맞출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접고 있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어머니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살아야지. 그 말이 다짐처럼 들려서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결혼을 준비하며 웃어야 할 시간에 어머니는 집을 정리하고 빚을 떠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뒤였다. 어머니의 결단 위에서 나는 다시 결혼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 길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돌아갈 수는 없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축하 인사는 많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합가를 말했다.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남편은 그 말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신혼이라는 이름으로 시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설렘보다는 익숙해져야 할 공간이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첫날 밤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남편을 일찍 여인과부로 오래 살았으니 집안에서 부부가 함께 지내는 모습은 보기 싫다고 했다. 각방을 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혼자 자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신혼이라는 단어는 그날 밤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아침이 되자 생활은 바로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나하나 지시했다. 국이 짜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청소가 덜 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시누이네 집에도 종종 불려갔다. 부탁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며느리라기보다 집안의 일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다. 축하 대신 돌아온 말은 지금은 발목 잡힐 때가 아니다였다. 몸이 힘들다는 말은 예민하다는 소리로 돌아왔다. 겨울이 와도 난방은 충분히 켜지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왜 춥다고 하니? 그 말에 나는 이불을 하나 더 덮는 것으로 대신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왔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것 같았다. 결혼은 분명 끝났는데 신혼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이 집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건 불륜을 알게 된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길지 않았다. 상대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기보다 이미 끝났다는 감각이 먼저 밀려왔다. 확인이 끝났다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묻지 않았다. 설명을 들을 준비도 기대도 없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또렷하게 남았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만이 현실처럼 남아 있었다. 친정 엄마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 목소리 하나로 모든 걸 알아차렸다.
결국 남편의 일과 아이의 일까지 털어놓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다. 원래도 지병이 있었던 엄마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만 전해졌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이었다. 병실에서 본 엄마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내 손을 꼭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이도 엄마도 한꺼번에 잃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지킬 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결혼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울음 대신 계산이 떠올랐다. 버티는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정리할 차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며칠 동안 말을 아꼈다. 울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정리했다. 혼수로 들어간 돈의 흐름, 집과 차의 명의가 바뀐 시점, 계약서, 사본과 계좌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확인했다. 우연처럼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장면들이었다. 화면 속 표정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를 만난 자리는 조용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먼저 꺼낸 건 불륜 사진이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고 잠시 말이 끊겼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나는 사진 옆에 혼수 내역과 명예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집, 차, 예단비. 하나씩 정리된 목록이었다. 이건 시댁이 해준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부정하려 했다. 아들 앞길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 집안 체면을 들먹였다. 하지만 사진을 다시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요구는 단 하나였다.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것. 그날의 대화에는 협박도 소리도 없었다. 다만 이 일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집과 차의 명의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다. 통쾌함보다는 정리가 끝났다는 감각이 더 컸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남편은 연락을 해왔지만 받지 않았다. 설명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더 들을 말은 없었다. 짐을 정리해 집을 나서는 날, 거실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낯설었다. 그곳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이름이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 있는 순간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다. 집을 나온 뒤 며칠은 조용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락도 해명도 요구도 없었다. 이미 정리할 것은 끝나 있었고 명의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혼 서류는 접수됐고 그 집과 나를 잇던 끈은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그 조용함이 오래갈 줄 알았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 내부에 사진이 돌고 있다는 말이었다. 내가 보낸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니었다. 불륜녀의 남자친구가 사진을 확보했고 분노 끝에 회사로 전달했다는 이야기였다. 사실은 빠르게 번졌다. 메신저를 타고 회의실을 지나 결국 내부 감사로 이어졌다. 남편은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시어머니는 끝까지 큰 소리를 냈다고 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다 버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의 해고 소식이 확정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집에서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생명은 건졌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장애가 남았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쾌함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누군가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몇 차례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메시지도 남겼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이미 끝나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오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 집에서 비워진 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쫓겨난 것은 내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처음으로 편안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복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고 버텼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조용히 정리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노을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